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 촬영하는 날이 8월 2일입니다. 어제가 8월 1일인데 어제 뭐 제가 길에 좀 돌아다녔는데 엄청 더워서 이제 집에 와서 그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뭐 119년째인가 그런데 어제가 그 가장 더운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오늘은 우리가 그 시사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최근에 그 좋은 책이 한국말로 번역돼 나온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책 소개를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충근 TV를 하면서 좋은 책을 이제 아예 그 뭐 드문드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뭐 시사 문제가 하도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그 하나밖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제가 번역했던 책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도 그 미국 책이 이제 번역돼 나온 책인데 이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듯이 책 제목이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요거가 이제 아무래도 그 원 제목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기에 조금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제목이 좀 너무 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 좀 제목을 학술책 비슷하게 이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요 책의 그 원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그 나온 것이 처음에 출간된 것이 2014년 11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죠. 책 제목이 Accidental, The Accidental Superpower. 그러니까 Accidental Superpower 그러면은 그 미국을 얘기하는 건데 Accidental이라는 말은 우연히 저절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Accident 그러면 사고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에 대해서 아주 그 특이한 분석을 제공하는 아주 뭐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정말 잘 쓴 책이라고 이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제가 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 Preeminence and the Coming Global Disorder. 이 부제가 또 이제 충격적이죠. 미국은 이제 다음 세기가 되면은 뭐 아메리칸 프리에미넌스라는 것은 도무지 다른 나라가 대결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막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지는데 그때 그 다음에 그리고 또 coming global disorder 국제 정치는 아주 무질서의 세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원제목을 그냥 보면은 미국은 저절로 우연하게 엉뚱하게 초강대국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다음 세대는 더 강할 텐데 바로 그 세대는 지구 전체가 혼란스러운 세계가 될 것이다. 예, 이 책을 제가 2014년 11월 4일이 원판인데 이 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2014년 12월 26일 제가 그 미국을 뭐 잠깐 갔다가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반스 앤드 노블이라는 책방에 들어가서 이 책을 우연히 발견을 하고 이 저자가 피터 자이한이라고 있는데 뭐 누군지도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그동안에 또 책을 뭐 여러 권 쓴 것도 아니고 이 책이 첫 번째 책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학자의 책인데 이 제목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속을 읽어보니까 속 내용을 보니까 이거 반드시 필요한 책이구나 해가지고 이 책을 제가 그 2014년 연말 동안 앉아서 아주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뭐 제자로 삼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받은 육군 소령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 책을 소개했더니만은 이거를 미국에 주문해서 또 읽고서 이거를 좀 번역해서 소개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김앤김 북스 여기 출판사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 책 아주 좋은 책이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판권을 사가지고 번역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우리 지금 뭐 전방 포병장교로 계시지만은 정훈 소령이라는 분이 쭉 번역을 하시다가 뭐 아무래도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 번역자를 바꿨습니다. 홍지수라는 분이 이제
이걸 바꿔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은 바로 7월 30날 한국어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 뭐 영문으로 읽을 수 있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주 그 탁월하게 번역이 된 이런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더운 여름 기간 동안에 한번 읽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피터 자이한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럼 사진을 보실 겁니다.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지금 40대 초반. 이 책이 2014년인데 나왔을 때 뭐 40한 서너 살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친구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그 이름 있는 인기 강사가 돼가지고 뭐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텔레비에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데 글도 쓰고 폭스뉴스 같은 데도 나가고 그러니까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이 사람이 이제 세계 문제, 국제 문제를 지정학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분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 투자 계획 같은 거를 어느 나라에다 투자를 하는데 해도 되겠냐 이런 것들을 그 자문하는 이 사람이죠. 근데 아주 그 말도 당당하게 하고 이 사람이 그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은 뭐 아주 시원시원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뭐 학자죠. 학자이면서 컨설턴트가 됐는데 이 사람을 그 위키피디아 그 사전에 보니까 이 사람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라는 소리입니다. 띵커, 사상가라는 소리입니다. 퓨처리스트,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피커,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썼어요. 전략가, 사상가, 미래학자, 그리고 연사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 학문의 기반은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국제 정치의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정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변수죠. 이 사람이 제일 밑에 깔고 있는 것이 지정학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과시하는 그 전문 분야가 인구 통계학입니다. 인구 통계학. 그 다음에 경제학.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정치학.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국가안보 문제.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의 그 중요한 요인들을 다 이제 섭렵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항상 의존하는 분야가 지정학하고 그리고 인구 통계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경력상으로는 이제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하도 그 미래 예측을 잘해가지고 그 대학 교수를 하다가 아예 미래 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소 이름이 그 스트래포인데 스트래티직 포캐스팅. 그러니까 전략 포캐스트는 예측이죠. 일기예보들 우리가 이제 웨더 포캐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스트래티직 포캐스팅. 전략을 예측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이름이 스트래포, 그러니까 전략 예측이라는 뜻이죠. 그 전략 연구소에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이제 소장이고 이분이 뭐 부소장 비슷하게 거기서 같이 일을 하다가 최근에 자기 것을 아예 독립을 했습니다. 자기 연구소를 독립해서 만들었는데 자신 연구소 이름이 자이한 on Geopolitics, 그러니까 지정학에 관한 자이한 연구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12년에 이 연구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지 프리드맨 박사 그 사진을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이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했는데 중국의 미래가 좀 우울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대표적인 학자가 조지 프리드맨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앞으로 미국은 21세기에 미국이 차지하는 그 절대적인 지위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훨씬 막강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피터 자이안이라는 제작격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이 책은 바로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예측했던 거를 아주 그 증거를 대면서 증명을 해나가는 그런 그 학술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 책을 썼고 요거 다음에 벌써 한 2, 3년 있다가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 자이안의 두 번째 책은
The Absent Superpower라는 책인데 이것도 제가 그 이제 해설을 하면서 국제 해설하면서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The Absent Superpower. 그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absent라는 것은 결석했다라는 뜻입니다. 결석.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초강대국.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국제 문제 같은 거 이제 안 해도 된다. 국제 문제에 관심을 잃어버릴 정도로 미국의 힘이 세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The Shale Revolution and the World Without America. 미국이 쉐일도 그 석유죠. 쉐일 레볼루션, 석유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국제 문제에 도무지 관심을 안 가지게 됐습니다. 자급자족이 되니까 석유가.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국제 정치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제 정치에서 빠졌을 때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의 한 챕터가 바로 쉐일 혁명인데 이 책은 그 부분을 아주 더 자세히 설명한 그런 책인데 이것도 지금 이 번역을 한 그 홍지수 씨가 이 책을 번역을 했고 이것도 번역이 지금 다 완성이 돼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 작업에 있습니다. 이 책도 한 두세 달 이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홍지수 씨가 이 번역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책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사회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 그런 것이 PC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소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죠. 맞는 얘기라도 정치가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말 이런 말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막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그 열렬한 지지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미국 사회에 그 만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그 책으로 이게 썼던 분이죠. 이분이 뭐 영어 번역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이제 또 부탁을 해가지고 이 액시던탈 슈퍼파워 이 책을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이라는 그 내용으로 제목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 출판사에서 제가 그 맨 처음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서문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문을 좀 길게 썼습니다. 원고지 수십 페이지로 썼는데 그 서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자는 2014년 12월 26일 미국 라스베가스의 반스 앤드 노블이라는 서점에서 피터 자이안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자의 책을 발견했으니 그 책이 바로 지금 독자님이 읽고 계시는 이 책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면에 제목과 부제를 보는 순간 필자는 이 책을 당장 사서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서점에서 우리가 책 사러 가면은 가격도 보고 내용도 보고 뭐 이 정도면 뭐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안 사는 수도 있고 이거 내용이 뭐 그런데 하고 안 사들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제가 뭐 책을 사면서 이건 무조건 당장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는데 아무런 이 번민이 필요 없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당장 사서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미국은 또다시 세계를 압도하는 막강 대국이 될 터인데 그렇게 된 세계는 무질서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놀랍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제목하고 부제를 보고 이 책을 샀습니다. 역사상 나타났다가는 사라진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 강대국들의 대부분은 국력이 한 측면에서 막강한 나라들이었다. 국제정치는 뭐 강대국이 아무래도 주인공이죠. 국제정치에 나타났던 그 강대국들은 전부 보면은 뭐 10나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제정치 이론은 바로 그 10나라도 안 되는 강대국들의 행동을 이제 자세히 분석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강했던 나라를 이제 우리가 패권국이라고 그러는데 강대국들은 대부분 국력이 한 측면에서 막강했던 나라들이다. 강대국들은 대체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었는데, 그렇죠.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이제 강대국이라고 그러죠. 그들 중 압도적 다수는 식량이 부족하거나 땅이 적은 나라들이었다. 강대국에 포함되는 나라들이 군사력이 강해야지 강대국이 됩니다. 아무리 땅이 크고 먹을 거가 많아도 군사력이 강하지 않으면 그건 강대국으로 치질 않죠. 그래서 강대국은 그러니까 황소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은 코끼리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은 늑대 같은 나라, 강대국은 사자 같은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강대국은 군사력이 센데 그런데
늑대가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배고플 수도 있죠. 강대국들이 역사로 보니까 압도적 다수는 식량이 부족하거나 땅이 작은 나라들이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소련, 일본, 중국 등등 지난 500년 동안 세계 정치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강대국들 중 다차원의 강대국은 보이지 않는다. 다차원이라는 게 뭡니까?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군사력도 센, 그리고 학문도 제일 발달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부 1위를 하는 나라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책이 바로 피터 자이언의 책이죠. 오로지 미국만이 적당한 규모의 인구, 영토, 군사력 자원을 보유한 국가일 뿐이다. 소련이 뭐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영토와 자원 대국이긴 했지만 제대로 된 항구 하나 없는 나라였고 지정하기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소련 공부할 때 항상 그런 말하죠. 얼지 않는 항구를 찾는 것이 소련 외교의 큰 목적이다. 부동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얼음이 다 얼어가지고 해군이 나갈 수가 없어요. 소련에 있는 항구들은. 예. 이게 지정하기 아주 불리한 나라죠. 식량도 작업하기 힘든 동토의 나라였다. 땅은 넓지만은 그 추운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식량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영토대국, 자원대국이기는 하지만은 강제적인 인구 조절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나라다. 인구 통계학으로 중국은 유리하지가 못합니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것을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썼죠. 하나만 나라는 그 정책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피터 자이언은 미국이 인구 자원은 물론 지정학적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그래서 거의 자동적으로 뭐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초애가 하나 더 있어요. 초초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나라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독후감을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제가 그 미국과 중국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관계를 오랫동안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필자는 이 책을 읽은 후 미국의 패권은 오래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국 패권은 뭐 20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는 바로 그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고서 설명을 한 책이다라고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문에 이 책을 읽은 후 미국의 패권은 오래 갈 것이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여기 이제 그 맨 앞에 서문격으로 나온 그 아주 중요한 말 몇 가지를 제가 읽고서 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성기는 저물고 있다는 오늘날 널리 퍼진 통상적인 인식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록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 통상적인 인식은 단순히 틀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비웃음을 살 만한 인식이다. 여기서 통상적인 인식이 뭡니까? 미국은 지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뜨는 태양. 그리고 이 지구에서 어떤 강대국도 영원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결국은 이제 자리를 뺏기고 역사의 그 뒤안길로 사라져간다는 그런 얘기죠. 미국의 전성기는 저물고 있다. 이것은 이제 비웃음을 살 만한 인식이다. 웃기는 얘기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2014년 현재 2014년 11월 달에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는 미국의 막강한 힘이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광경이 아니라 그 힘이 부상하는 서막이 마무리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이제 이 무너지는 디클라인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미국의 힘이 쭉 올라갔는데 쭉 올라가는 그 첫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힘이 부상하는 서막이 마무리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피터 자이언이 여러 번 쓰는 말이 저물어가는 한 시대의 끝자락, 저물어가는 한 시대의 끝자락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고 있고 바로 앞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앞에 70년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1944년 그 무렵이에요. 1944년이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인데 그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의 국제 경제 체제가 그 미국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그런 국제 체제가 형성되는데 바로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저물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유무역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그때 이제 제일 많아졌는데 전쟁에서 진 나라를 벌하기보다도 그런 나라를 전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건을 다 사주고 그들이 만드는 물건은 미국이 다 사주는 그 자유무역 국제체제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자유무역 국제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우리 요새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전쟁, 무역전쟁 하느라고 야단이죠. 자유무역 체제가 끝나갈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어가는 한 시대의 끝자락, 다른 말로 해서 자유무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으며 그리고 소비주도 성장의 시대도 끝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소비주도 성장의 시대라는 것은 인구의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에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 어른들이 지난 그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세상에 그렇게 인간이 지난 20세기 동안 인간이 뭐 한 여러 배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인구가 많아서 그때 그 세대를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는데 미국 기준으로 1945년서부터 1960년대 초반 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그럽니다. 미국 역사상 인구가 제일 많이 늘었던 때가 바로 그때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이 돼갑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들이 많을 때 그때는 모든 경제가 소비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 사람들은 뭐 살 거가 많아요. 자동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하는 군번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대신에 옛날처럼 애들을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젊은이들이 적어요. 이거 과거처럼 그러니까 소비 경제 이것은 더 이상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고 소비주도 성장의 시대도 끝을 보이기 시작한 바로 저물어가는 한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 다음에 다가올 시대에 미국은 압도적으로 더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는 그 이제 국가들이 힘의 원천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세상 지금 제가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사실은 다르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집트 얘기가 나오고 기술혁명 그리고 우연히 등장한 초강대국 미국 여기 2장 3장 4장인데 여기서 그 이집트가 나오는 거는 이집트를 우리가 그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쭉 배운 말이 있죠.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생겼다라는 그 얘기를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집트, the gift of the Nile. 그러니까 나일강의 선물이 이집트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지정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동원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정학 그러면은 국제 정치적인 지정학도 있지만은 국내 정치의 지정학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도 지정학이 좋은 나라가 있고 지정학적으로 국내 정치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지정학이 아주 나쁜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이 좋은 나라 그러니까 즉 수로 물길이죠. 물길이 잘 돼 있는 나라가 경제 발전하는데 아주 정말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농사 짓는데 유리하죠. 큰 강이 많은 나라가 이제 농사 짓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얘기를 하면서 이집트가 역사상 가장 빨리 그래도 산업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집트를 잠깐 예를 들면서 이제 자기의 논리를 펴나가는 것이죠. 이집트 내에서 나일강이 하는 역할은 2가지다. 첫째는 너무나도 자명한 역할인데 바로 식량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역할이다. 큰 강이 있으니까 농사가 되는 겁니다. 강 주변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땅은 모조리 경작지로서 고대뿐만 아니라
고전시대, 중세, 심지어 산업화시대 초기까지 통틀어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잉여 식량을 꾸준히 생산해낸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그 식량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고대 그 문명 국가가 됐던 겁니다. 이러한 잉여 생산 덕분에 인류 역사를 거의 전 시대를 통틀어 오늘날의 방글라데시를 제외하면은 그 이집트가 우리 인간 역사 수천 년 동안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았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벵글라데시는 뭐 인구가 조그만데 1억도 넘죠. 그걸 빼면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나일강 유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좋은 강이 있으면은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4장에서 이제 미국을 바로 나일강에 비교해서 그 미시시피강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냥 나오는 이 4장의 제목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Enter the Accidental Superpower. 그냥 저절로 생긴 강대국이 출현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제일 키워드는 세계 최고의 명당 자리를 미국이 거의 우연히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 모두를 봤을 때 세계 최고의 명당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학 얘기하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한국의 지정학 그러면은 그 얘기 꺼내자마자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괴로운 나라야. 옆에 강대국이 많지. 그리고 또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약해서 강대국한테 언제나 뜯기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지정학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개의 나라에서 지정학은 무자비하다. 지정학은 힘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지정학을 매수한 나라다. 매수했다는 것은 뭐 돈 주고 샀다는 뜻인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지정학적 행복함을 향유하고 있다. 이거는 피터 제이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또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중에 스티븐 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월트라는 사람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지정학적 행복감을 향유하고 있다. 이 자이안이라는 저자는 지정학적으로 국내 지정학이 그렇게 유리한데 그거에다 완전히 이제 결정타를 매기는 것을 쉐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초반 미국의 패권이 앞으로 수백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건은 미국의 쉐일 혁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250년 쓸 수 있는 석유, 가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막 좀 과장하고 그러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소심하게 얘기한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미국은 앞으로 한 500년 정도 쓸 수 있는 석유와 가스를 미국 땅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이 하는 행동을 이 사람이 쓴 겁니다. 121페이지, 번역문의 121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것도 문장이 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격은 가차없이 하고, 미국이 그런다는 뜻입니다. 전략적으로 패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패배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참혹할 정도의 손실을 입어도 미국이 지닌 힘의 기반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렇죠. 미국군이 나가서 전쟁을 해갖고 참혹하게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미국이 지닌 힘의 기반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 힘은 미국의 지리적 여건이 지닌 특성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 제국을 잃으면 이등국가로 전락한다. 마지노선이 함락되면 프랑스는 멸망한다. 그러나 미국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영토를 마지막 한 뼘까지 모조리 잃는다고 해도 여전히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로 남는다. 그렇죠. 영국이 식민지를 다 잃어버리면 뭐 조그만 나라가 됩니다. 이등국가로 전락하죠. 프랑스가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나라가 멸망하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지, 모든 영토를 마지막 한 뼘까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로 남는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적인 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정학적 여건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무대에 다시 등장하자마자 세상사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중재자가 되었다.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은 운명적으로 저절로
강대국으로 앉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그 스티픈 월트라는 학자가 미국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행복하다 한 얘기를, 이건 뭐 최근에 2015년에 한 얘기입니다. 행복한 진실은 미국은 이미 대단히 안전하며 다른 나라들이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지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넓이가 거의 같은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5대호가 있어서 그 5대호를 빼면은 땅 넓이는 중국이 살짝 더 넓습니다. 근데 5대호를 이제 뭐 호수라도 다 영토에 들어가니까 5대호를 영토에 포함시키면은 미국이 중국보다 조금 더 넓죠. 그래서 미국이 영토 넓이로 세계 3위, 중국은 세계 4위입니다. 근데 땅 넓이로는 중국이 3위, 미국이 4위인 그런 거가 나오는데, 그 미국의 그 국경의 길이, 그러니까 캐나다와 국경선 그리고 해안선, 요거를 요 길이하고 중국의 국경선의 길이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이 1.84배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넓이인데 중국이 국경이 훨씬 더 긴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위에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의 아래에는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중국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적대적인 국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터 자이안이 쓴 겁니다. 미국을 논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장 단시간에 가장 적은 피를 흘리고 매우 저렴한 가격에 세계에서 가장 알짜배기 땅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할까? 참 미국은 시작할 때부터 땅이 너무 좋았다는 그런 얘기죠. 북아메리카에는 초기 미국인들을 경쟁관계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고려해야 할까? 예, 지금은 미국하고 캐나다, 미국하고 멕시코가 뭐 전쟁할 가능성이 거의 0인 그런 관계가 됐지만은, 미국이 맨 처음 생겼을 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장벽들이 있어가지고 뭐 사막도 있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하고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점을 얘기해야 할까? 미국 영토는 영국보다 원양항해에 훨씬 적합하고 독일보다 산업화에 훨씬 적합하다는 사실부터 얘기해야 할까? 예, 하도 너무 좋은 조건이 많아서 미국이 이렇게 힘세게 된 것을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모두가 중요한 요인이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어느 한 가지만으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도 충분했을지 모른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좋아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조건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이상한 지도를 볼 텐데, 미국 지도에 그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그 모양입니다.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데, 미시시피 강이라는 강은 인디안들이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시시피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큰 물. 제가 그 미시시피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 제가 그 미시시피 잭슨이라는 별로 크지 않은 도시의 공항에 내렸을 때, 그 미국 미시시피 대학 대학원생이 저를 이제 안내하러 나왔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자기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대수입니다라고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이대수래요. 이대수. 그래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외국어 학당에서 한국말을 1년을 배웠다고. 그래서 이 씨는 자기 그 뒤에 있는 것이 이 씨랑 좀 발음이 비슷해요. 그 대수는 왜 대수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시시피 출신인데, 미시시피가 큰 물, 큰 강. 그래서 자기가 큰 대자에다 물숫자를 써서 이대수라고 이름을 줬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미시시피 강이 정말로 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그 멕시코만으로 나오는데,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미국 그 중간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주 지류도 많고 그러는데, 이 강이 너무 큰 강이면서 아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보면 꼭 무슨 큰 나무가 있죠. 나무 이렇게 가지 뻗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요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곳이 미국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산업은 농업이죠. 모든 생산된 것을 다
미국 어느 곳으로도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다. 이게 들어 나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상하이에서 뭐가 많이 난다 칩시다. 그럼 중국 저쪽 서쪽까지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나는 물건은 바다 건너서 다른 나라에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미시시피강 한나 때문이라도 미국 농부들이 그 생산해낸 그 수많은 먹을 것들을 미국 내에서 전부 소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강 한나만 하더라도 미시시피강 한나가 바로 나일강이 그 이집트의 선물인 듯이 미국의 선물이라고 말해도 충분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운송의 균형이라는 컨셉을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강 한나 때문에 어느 곳에서 생산된 물건이라도 미국 전체에 쉽게 싼 값에 이제 배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송에 아주 유리하고, 그리고 운송만 유리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접근을 못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력인 이점도 갖춰야 하지만 인접 국가가 자국의 탱크를 여러분 앞마당에 떡하니 들여놓을 수 있다면 국내 교역망이 아무리 발달해봐야 맞짱 헛일이다. 홍지수 씨가 아주 그 번역을 아주 총기 있게 한 겁니다. 인접 국가가 자국의 탱크를 여러분 앞마당에 떡하니 들여놓을 수 있다면 국내 교역망이 아무리 발달해봐야 말짱 헛일이다. 미국은 이 미시시피강 가지고서 정말로 그 유리한 그런 그 운송의 균형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와서 방해할 나라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도 와서 방해할 수가 없고 뭐 어느 나라도 방해가 안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물이 많아요. 미국이 중국하고 다른 아주 중국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수로가 좋다는 겁니다. 물길이 좋아요. 물길이 좋아서 그냥 어느 곳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물로 연결하면 훨씬 값이 싸죠. 그래서 그 물길 길이를 이 사람이 그 숫자로 한번 표시한 거를 봤는데 미시시피강 말고도 운항 가능한 주요 강이 미국에는 11개나 더 있다. 그러니까 큰 강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온난한 기후 지역에 위치한 강들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14,650마일에 달한다. 미국의 강 길이가, 그러니까 물길이, 물로 만든 고속도로가 14,650마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중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2,000마일, 프랑스가 1,000마일, 아랍권에 있는 그 사막 나라들은 이런 강들의 길이를 모두 합쳐봐야 겨우 120마일에 불과하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14,650마일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그 뜻입니다. 저절로 되는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지도를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사진이죠. 미국에 가보면 그 뉴욕에 보면은 운하가 이제 저쪽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운하라는 것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조그만 냇물인데 그 냇물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제 판 거예요. 파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이제 배를 띄우는데 지금 그 운하가 이렇게 가는데 운하 옆에는 그냥 오솔길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강 옆에 자전거 길 있듯이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말이 가고 마부가 말을 끌고 가는데 말의 그 끈이 배에 달려 있습니다. 배. 그러니까 말 등어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먹을 거를 지고 간다면 뭐 지고 가는 한계가 있겠죠. 뭐 몇십 킬로그램 뭐 250파운드인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띄워놓고 배에다가 뭐 먹을 걸 잔뜩 싣고서 그거를 말이 끌고 가면은 뭐 몇십 배 무거운 걸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미국이 미국 저쪽 그 뉴욕 쭉 끝에서 사과를 생산했는데 그걸 뉴욕시까지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통행에 너무나도 유리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농부들이 생산한 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을 따지지 않고 미국에서 완전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지정학 얘기하고 인구 통계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뭐 챕터는 10개도 넘습니다. 이걸 뭐 다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또 다 이제 골라 읽으시면 되는데 지정학을 매수하다라는 챕터가 이제 제 5장이에요. Buying of Geopolitics. 그러니까 지정학을 돈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건설해 놓은 그 국제 경제 체제를 보면 됩니다. 독일이 망하고 이제
일본도 망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산업 국가들이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자본주의 국가지만 또 다 망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해 있는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은 그냥 혼자서 군림하거나 세계 챔피언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을 전부 다 다시 이제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미국은 아무래도 자유주의 경제학의 나라니까 뭐 그냥 쉽게 막 얘기하면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세계를 만들자. 싸우지 말고 그 세계를 만드는데 과거에 그 못되게 굴었던 나라도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미국이 뭐 그냥 미국이 선량한 나라, 착한 나라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나라, 무서운 나라가 그때 생겨나고 있었죠. 그 나라가 소련입니다. 소련은 독일이라는 그 막강한 나라를 육군력으로 격파를 하고 그리고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이제 뭉쳐가지고 아주 엄청난 강대국을 하나 만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소련과의 싸울 것을 미국이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고, 독일 사고, 너네들 2차 대전 일으키고 죄 많은 녀석들이지만은 이제 다 내가 너 원조해서 너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전 세계에 물건을 갖다 팔고 특히 미국에 팔면은 우리가 다 사주고 그게 바로 미국이 만든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체제고 그거를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달러가 이제 세계 기축 통화가 되고 그 미국은 자기가 손해 봐주는 겁니다. 하긴 뭐 패권국은 이득을 보는 나라가 아니라 손해를 보는 나라죠. 자기 달러가 다른 나라로 나가야지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그 나라가 먹고 살고 할 수 있으니까 손해를 봐주는 나라입니다. 즉 미국이 손해를 봐준 것은 그냥 손해를 봐준 것이 아니라 지정학을 매수한 것이다. 그 바잉 오프 지오폴리틱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1960년대까지는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일본, 독일을 전부 다 미국이 끌어안았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중국마저도 미국이 끌어안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지정학을 매수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국제 경제 체제는 그 미국한테 극적으로 유리한 미국 본토만 해도 이미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유리한데 국제 지정학을 미국한테 더욱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만든 조치가 미국이 만들었던 경제 제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제 6장을 보면은 데모크라틱 롤러코스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롤러코스터라는 건 막 이렇게 타는 그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를 보면 그 인구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그 세상을 분석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챕터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인구 통계학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아직까지 안 하는 편인데 요 책을 읽어보면은 인구 통계학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학문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구 통계학을 지정학과 합치면은 인구 통계학은 과학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애들이 100만 명 태어났다. 2018년에 우리나라에 뭐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은 2028년에 대한민국의 10살짜리가 몇 명이다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압니다. 인구 통계학은 뭐 거의 과학이니까 그래서 인구 통계학은 예측하는데 아주 좋은 학문입니다. 거기다가 지정학을 합치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구 통계학은 과학이고 지정학에는 거의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통계학 더하기 지정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막강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과 지정학을 결합하면은 정치적 불안정성에서부터 경제적 성과에 이르기까지 뭐든지 예측하는 일련의 막강한 도구들을 쉽게 손에 줄 수 있게 된다. 지정학에서 정치 부분이 얼마나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지를 고려한다면 인구 통계학의 고정성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실성은 신선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으로 미래를 분석하면은 국가의 미래를 분석한다든가 그러면은 상당히 이 설득력 있는 이제 답이 나오죠. 여기 그 인구 통계학 제가 그 지도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일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도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산 가능한 인구를 14살부터 59세까지 치는데 그 인구가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등뼈입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에서 59까지의 그 생산 능력을 가진 인구가 웬만한 나라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하나만 빼고. 중국은 벌써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9세 이상 이제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뼈가 약해지는데 그 머리는 더 무거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 세계가 당면한 인구 통계학의 문제인데 이 피터 자이언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다면 인구 고령화 문제에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이 대처하고 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주 형편없이 대처하고 있는데 미국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구 통계학을 보면은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이 어린, 그러니까 가운데를 잘라갖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예요. 제일 어린 층, 보통 이제 5살로 자르죠. 0에서 4세, 5에서 9세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피라미드로.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조금이고 제일 어린 애들이 제일 많고.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은 이것이 위가 점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다가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0대하고 20대하고 30대, 40대가 비슷해요. 50, 60대가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그 선진국의 모양인데 최근에 와서는 거꾸로 삼각형을 거꾸로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 50대가 제일 많고 그 60, 70대 이상은 좀 줄어들고 20, 30대는 더 적어. 그래서 이게 밑에가 적은. 그러니까 그 균형이 없어지는 것이죠. 위가 더 많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그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은 밑에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30, 40대가 제일 많고 그래서 그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2040년 거를 보면은 중국에서 제일 나이 많은 연령대가 50대, 60대가 되고 그리고 0에서 4세, 5에서 9세, 뭐 한 15에서 20세 요 밑에서는 아주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노년층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국에는 아주 엄청나게 그 고민스러운 문제로 나오는데 미국이 바로 이 문제가 없는 나라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사람이 그 인구 통계학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15년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텐데 미국에서 지금 연령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인구가 많은 것이 50대입니다. 50대가 제일 많고 그리고 20대도 괜찮고 그리고 뭐 10대 뭐 다 그냥 골고루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70대, 60대면서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되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2050년이 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왜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를 이분이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미국의 그 Y세대, 영제네레이션은 것 같아요. Y, 20대입니다. 그리고 X 제네레이션은 40대. 그리고 베이비 부머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막 붐 제네레이션이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1940년대 중반서부터 1960년 정도에 태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50에서 한 75세 된 사람을 바로 베이비 부머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지난 4, 50년 동안 완전히 붐을 한 거예요. 사람도 많고 소비도 세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하는데 40대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40대는 이 사람들의 자식 세대는 아니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난 아이들이 바로 Y 제너레이션입니다. 베이비 부모 지금 50대, 70대인데 이들이 아이들이 지금 30대, 20대. 그래서 바로 Y 제너레이션의 숫자가 많습니다. X는 적은데. 지금 미국이 막 은퇴하지만은 한 2020년, 2030년까지만 살짝 그 문제를 이제 그때는 문제가 있어요, 미국도. 그렇지만 2030년이 지나면은 바로 그 Y 제너레이션, 그 베이비 부모의 아들, 딸들, 이 걔네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만은 다른 나라가 겪는 그런 인구 통계학이 없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예외가 되는데 청년층 이민 그리고 인구가 이제 태어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미국은 거의 모든 다른 주요 국가보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젊다. 인구 평균 연령이 미국이 지금 제일 젊습니다. 그 선진국 중에. 둘째, 미국은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민자들을 자국 문화에 동화시키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구성이 특이하다고 그랬죠. 미국은 외국 사람이 가서 미국이 되는 나라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의 인구 감소는 겨우 한 세대 동안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감소는 그 베이비 부모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한 80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식 세대가 좀 적었다 뿐이지 바로 베이비 부모의 자식들은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한 20-30년 이내에 인구 통계학적 문제가 잠깐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2030년 정도 지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그 유리한 인구 통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재정적으로 고난의 시기가 2030년 정도면 끝나지만 즉 엑스제네레이션이 베이비 부모들 떠받치는 그거는 시간이 별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엑스제네레이션이 늙은 다음에 지금 Y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의 아들 세대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 문제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석유 문제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은 세계가 없이도 살 수 있게 된다. 그때 이 책의 부제입니다. Coming International Disorder. 국제 무질서가 다가올 거다. 무질서가 다가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제가 번역 부분을 읽겠습니다. 지난 70년은 끝내줬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시대 70년은 아주 좋았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고 누렸던 추세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그 현상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어느 한 시점이 끝나가는 시점이다. 다가오는 인구 빈곤에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이 겹치면 미래는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암울해진다. 이제 인구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국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해왔던 그 발전, 소비를 통한 발전, 경제 발전 이것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자유무역 시대마저 종말이 온다면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자유무역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뭐 눈에 보이죠. 미래는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암울해진다. 어디서든 미국의 힘은 부재함으로써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더 막강해진다.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에 가지 않아도 막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같은 나라들은 직접적이고 항구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지금 이미 시작됐죠. 이 사람이 2014년에 나온 책에서 바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 몇 년도 안 되는 거를 아주 무소우리만큼 정확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들 이를테면 중부 유럽은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고통을 겪게 된다. 최근에 트럼프가 가서 동맹국들한테 막 거칠게 굴었다라고 지금 막 야단을 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5년 전에 4-5년 전에 중부 유럽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고통을 겪게 된다. 서로 중첩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존하게 되는 나라들도 생겨나게 된다. 지금 말이죠. 이 세계 모든 나라가 그냥 자유무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 물건을 팔러 나가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이 제공했던 브레튼 우드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즉 미국은 내 편에 들어서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의 모든 배들을 미국 해군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을 지키는 우리 해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무역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20세기는 세계 경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팽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앞으로 그것을 더 이상 안 할 때에도 이 세계 모든 나라가 마음 놓고 무역을 하고 해군 없이 그리고 또 미국이 자유무역을 안 하겠다는데 중국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얘기를 쓴 것이죠. 70년 동안 세계는 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원자재 공급원에 대해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 우리나라가 석유 사오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미국 해군이 없으면은
그 석유 싣고 오는 배들 상당 부분이 다 해적한테 납치되고 뭐 돈 뺏기고 그랬겠죠. 원자재 공급원에 대해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 이제는 그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한다. 식량, 에너지, 산업화한 세계를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각종 원자재들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라들은 지역 열강의 자비에 목숨을 맡기든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석유가 이란에서부터 한국까지 오는데 그동안에 정말 어려운 바다, 해적들이 드글드글하는 바다를 건너오죠. 안전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 미국 해군이 세계 질서를 잡아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급원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 우리나라 그렇죠. 지역 열강의 자비심에 목숨을 맡기든지 아니면 있는 힘을 다해 원자재 공급자에게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흥미를 잃은 세계에서는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리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국이 왜 흥미를 잃습니까? 다 있으니까.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국제정치에 흥미를 가지지 않았던 시절에 힘은 미국이 더 세지만 영국이 세계 챔피언을 했죠. 왜? 미국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또다시 2차 대전 이전으로 미국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나라들은 서로 경쟁을 자제해 왔지만, 그렇죠. 질서를 잡아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경쟁의 시대가 되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책의 한 8장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요 뒤에 보면은 그 어떤 나라들이 미국의 친구가 되고 어떤 나라가 20세기에 더 이제 21세기에 잘 나가는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가 이제 몰락하는 나라가 될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국가의 그 중앙 통제권이 잃을 나라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이 사람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강한 중앙 정부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체까지 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체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피터 자이안은 러시아와 중국은 거의 그 중앙, 서울의 힘이 무너지는, 북경이나 모스크바의 힘이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렇지만은 상당히 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읽어볼 기회를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그 인구 통계학과 또 이 지정학, 요 두 가지라는 아주 그 미래를 예측하기 결정적으로 유리한 그런 그 학문 수단을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강한 나라로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그 이 냉전 시대의 역사와 더불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이 책은 상당히 많은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죠. 그 다음에 좋은 데이터만 많아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이 사람은 그 이론 중에서 상당히 그 틀릴 가능성이 적은 지정학과 인구 통계학이라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서 세상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요 바로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그 실론을 하나 썼는데, 원래 그 제목을 아직도 러시아가 미국과 제2의 냉전을 벌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세게 했는데, 제목을 뭐 확 완화를 시켜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읽고서 저한테 깜짝 놀랬다라고 전화를 걸어준 분들이 있었는데, 깜짝 놀랬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GDP가 대한민국보다 작다는 사실에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GDP가 대한민국보다 작아진 것이 2015년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작은데 2017년에는 석유값이 조금 올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석유값이 더 오르면은 내년에는 러시아가 한국을 다시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경제력이 국력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군사력도 사실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제력이 대한민국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가 미국하고 냉전을 벌인다는 것은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어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러시아를
등어리 좀 두드리고 왔다고 뭐 이 적과 내통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조금 좀 그 과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신문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이 날씨가 참 무척 더운데 이런 좋은 책을 이렇게 더위 식히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시사 문제들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는 다시 그 미북 관계라든가 또는 또 다른 그 국제 문제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